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역대 최대인 24조 원을 삭감한 639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그동안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병장 월급은 130만 원으로 늘리고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에 부모 급여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예산은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거리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지만 거취 문제는 상황 수습 뒤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깜짝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생 입법에 서로 협조하자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무효지만 국가가 배상할 문제가 아니라던 7년 전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건데 앞으로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상승하면서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 법정 상한선인 8%도 조만간 넘길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충청 북부와 경기 남부 등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에 있는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경로를 틀어 주말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064조 원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0% 수준이죠. 채무 증가는 2019년부터 매우 빨라졌고 이 속도라면 2년 뒤에는 세계적 상한선인 6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선진국 35개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정부는 0.05%, 0.05점씩 떨어진다고 하니까 10년 뒤에는 국가신용등급이 1단계나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파국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가 안게 되겠죠. 지금도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더 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긴축 재정으로 짜고 빚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국가가 쓸 수 있는 총알을 넉넉히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은 639조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5.2% 증가하는 데 그쳐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13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인데 지출 구조 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분야별로는 산업, 중소기업이 5.6조 원, 사회 간접자본 SOC는 2.9조 원, 문화, 체육, 관광도 0.6조 원이 줄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였던 소상공인 지원과 감염병 대응 예산을 줄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도 깎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오는 금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재정을 최대한 긴축 편성하면서도 정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30만 원으로 오르고 만 0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씩 새롭게 받게 되죠. 내년 예산안에 어떤 사업들이 반영됐는지 박기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대 초반 남성들에게 1년 6개월의 군복무는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부담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병사 월급은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병사 월급을 올리고 간부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병장 기준 내년 월급은 32만 3,900원이 늘어 100만 원이 되고
사회진출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매월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저출산 육아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엔 월 70만 원이, 만 1세 가구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직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원 액수가 오른다니까.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쪽방 거주자에겐 이사비용 40만 원과 이사보증금 무이자 융자가 지원됩니다. 취약 거주지역 거주자 15,000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증금 2억 원 이하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1억 6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 긴급대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긴축 재정에 방점이 찍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앞서 본 거 외에 또 새롭게 추가되거나 특이한 예산이 있습니까? 네, 먼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발달 장애인에 대한 예산 확대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6시간만 지원했던 주간 활동 서비스가 8시간으로 확대돼 온전히 낮 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커지는 배달 시장에 맞춰서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을 특화 훈련을 제공하도록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긴축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 채무가 가장 영향이 컸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 채무가 빠르게 그리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마저 악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준비된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 정부와 현 정부 국가 채무 전망치인데요. 전 정부는 2025년에 국가 채무가 1,400조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서 현 정부는 이보다 130조 원 정도 줄어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예, 늘어나는 나랏빚 외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네. 각종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1% 내외로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네. 확장 기조를 가져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걸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보니까 도로공사 같은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도 크게 줄었던데요? 네, SOC 예산은 2019년부터 4년간 줄곧 늘었는데 이번에는 도로, 철도, 항만 할 것 없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울릉도와 제주 2공항 건설 사업 예산이 줄었고요. 호남 고속철도 광주에서 목포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보통 SOC 예산이 줄면 공사가 지연되고 공기가 길어지면서 이자 등 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정부는 일단 필요한 재원은 빠짐없이 배정했다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네. 중소기업, 이 벤처 쪽도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은 사실상 시장에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창업 벤처 분야는 6천억 가량 줄었고요.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6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 지원보단 민간 주도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를 읽히는데요. 업계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을 줄이면 민간 투자도 더불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안은 이대로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된 거고요.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발표에 국민, 경제, 재정 불안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제발 좀 건강한 토론을 거쳐서 네. 예산안이 좀 심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에 비상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맞서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고르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런 비대위로 전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통과시키려면 전국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합니다. 소집 권한을 가진 서병수 의장이 과연 설득될까요? 먼저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은 정당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면서 당원을 개정해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당원 당규를 좀 더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4시간 정도 진행된 의원총회 끝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거리 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당원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배현진, 조수진, 정미경 등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만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입니다. 문제는 당원 개정을 위한 상임정국이 소집에 반대하는 서병수 정국위 의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의총이 끝난 직후 당 재선의원들은 상임정국이 소집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상임정국이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납득도 되지 않는 판단이므로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면 당헌에 따라 상임정국위를 즉시. 다만 의총에서는 비대위가 아닌 최고위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조경태,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최고위로 돌아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길어진 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퇴 수습 후 거취를 정하겠다는 권 원내대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당 주류인 윤핵관과 비주류의 대결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자유토론에서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즉시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극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당원을 위한 것이다. 책임 정치를 해라. 권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켰지만 거친 공개 발언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잃고 동력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권발 막장 드라마를 정말 피치 못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의총 이후에도 표결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는 개혁의 동력을 잃은 상태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시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에 적합하다. 김기현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뜻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대로 가야지. 자기 의견 다르다고 계속 중구난방을 하면 그거는 조직이 아니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거취를 정하겠다는 권 원내대표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사퇴 수습이 우선이라는 결론은 내려졌지만 향후 지도체제를 두고 윤핵관 등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깜짝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만남의 방식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말했지만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모두를 함께 만나는 것으로요. 먼저 이현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내용 정치톡톡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통화는 윤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축하난을 들고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이 통화를 원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통화는 3분 정도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먼저 당대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 대표는 협치를 강조하는 등 덕담이 오갔습니다.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협조를 서로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는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당장 날짜는 안 정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취임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줘서 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MB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선은빛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로 여야 영수회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까요? 일단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통화 내용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대표님들과 좋은 자리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먼저 당이 안정되면이라고 단서를 단 부분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홍 상황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습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다음에 한번 만나자라는 정도의 답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여야 당 대표님과 만나자고 얘기를 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이렇게 보자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가 만나자라고 말을 하면서 1대1 회동엔 선을 그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비대위 체제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줄곧 당내 의원들이 비대위 체제 찬성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권 원내대표 입장에선 자기 부정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비대위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었는데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이 결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내 일각에서 비대위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하자는 주장이 있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은 후에 새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최고위 체제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네네. 법원에서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비대위 체제는 그래서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의총과 또 오늘 의총에서 잇따라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 주장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참, 윤 대통령하고 권 원내대표가 만났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28일에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시점은 법원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직후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의 선수습 후 사퇴 시나리오에 대한 교감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액세서리 가품 논란도 들고 나왔던데요. 예, 이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던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착용한 장신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를 구입한 경우는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 의원은 김 여사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 없는데 이거 재산 신고 누락 아니냐? 그게 아니면 가품을 차고 간 거냐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있습니다. 네. 양쪽에서 여야가 서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한 물타기로서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든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부가 검경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가야 하는 바른 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닙니다. 현 정부를 흔드는 도구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수사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뭐 특혜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고 오히려 그 선거법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모두 다 지난 대선 때 겨뤘던 후보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대선 시즌 2의 형국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톡톡 선한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쁘다. 박정희는 앞으로도 독재를 계속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말들입니다. 말 한마디로 죄인이 된 건 긴급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한 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9번의 특별 조치를 내리는데 훗날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이고 무효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고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 선동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유모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개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 집행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유 씨 등이 받을 배상금 규모 등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급 적용이 되진 않지만 법원에 계류된 30여 건이 넘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번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법조팀 민지숙 기자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게, 그러니까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9호를 발령한 게 1975년입니다.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간다는 게 바로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으로 개헌하면서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후 내려진 9번의 긴급조치는 박 전 대통령의 독재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나쁘다, 말 그대로 이 한마디로 징역형까지 살 수 있었던 건데요. 특히 정치권 인사나 운동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1호에서 8호와 달리 9호는 전 국민의 입가귀를 막겠다는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이 택시에 탄 손님이 유신 체제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택시기사가 경찰서로 직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당시 긴급조치 위반자는 1,2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배상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이미 2010년도엔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2013년도엔 헌재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를 근거로 재심이 진행된 결과 800여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배상 문제는 좀 이야기가 달랐는데요. 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긴급 조치가 고도의 정치 행위일 뿐 민법상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란 근거를 달아 논란이 컸습니다. 그런데 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판단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이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선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이 확인돼야 합니다. 2015년도 대법원도 이 검사나 경찰 수사관의 수사 기소가 개인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긴급조치처럼 공무원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대통령이나 경찰, 판검사 개개인이 아닌 전체적 행위만 봐도 불법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불법 행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 국가배상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올해 초 기준 긴급조치 9호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만 24건, 하급심에는 여전히 9건이 남아있고요. 다른 긴급조치 관련 사건들은 더 많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가 배상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결자 회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주심 김재영 대법관은 이 판결이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피해자들은 뒤늦은 판결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네요.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은 직접 신용카드를 바꿔치기 한 배모 씨입니다. 김혜경 씨는 카드를 바꿔치기 했는지 몰랐다고 하니까요. 이 배 씨에 대해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수원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규란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배 씨,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배 씨는 오늘 오전 이곳 수원지방법원에서 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지금은 인근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으로 이곳에 온 배 씨는 심사를 마친 뒤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네, 배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3년 정도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 기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배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최근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이 파악한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으로 2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 김혜경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시는 물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인데 만약 구속되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최근 다시 문을 연 광화문 광장에 일제강점기 식민통치기구였던 조선 총독부 그림이 내걸렸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도 그려졌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바로 철거했습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도심 속 공원을 표방하며 1년 9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광화문 광장. 그런데 재개장 3주 만에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광장 버스 정류장 기둥에 대형 그림이 붙었는데
자세히 보니 조선총독부입니다. 일제강점기 악명을 떨쳤던 식민통치기구의 그림이 2022년 광화문 광장에 내걸린 겁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려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2009년, 2022년 광화문 전경을 담은 작품 4개를 전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그림은 일제강점기를 표현한 두 번째로 제국주의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붉은색 원과 사각형도 그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역사의 상징과 같은 광화문 앞에 조선총독부와 우길기가 웬 말이냐는 반응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우리의 소중한 곳인데 조선 총독부 사진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문제가 된 포스터를 즉시 철거했습니다. 서울시는 우길기가 아니라 2개의 사각형과 원으로 길과 문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어 작가와 협의를 통해 전시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21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 얼굴을 가렸던 손수건을 경찰이 20년 넘게 보관한 덕에 잡을 수 있었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포송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릅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이 52살 이승만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승만과 51살 이정학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에 앞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권총을 빼앗았는데 2달 뒤 이 총으로 은행 직원을 쏴 숨지게 하고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발견된 범행 차량에서 마스크와 손수건을 확보했을 뿐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제보를 통해 용의자 3명을 검거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이 2017년 국가수로부터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유전자 증폭 기술로 마스크와 손수건에 남아있던 극소량의 DNA를 채취했는데 2년 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게임장에 출입했던 15,000여 명의 DNA를 대조한 끝에 5년 만에 이정학과 이승만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정학은 공범을 인정하면서도 권총을 사용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승만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한 2억 1천만 원과 한 9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분실화했다고 하고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와 함께 공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지키는 백신입니다. 그런데 다운순위 1위를 기록한 무료 백신 알약이 오류를 일으켜서 멀쩡한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체 집계로만 월간 1,200만 명이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맣게 변해버린 노트북 화면 위로 하얀 커서만 움직입니다. 키보드를 여러 번 눌러봐도 컴퓨터는 먹통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알약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알림 메시지가 뜬 뒤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용자들은 업무는 물론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알약에서 랜섬웨어가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게 멈추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좀 황당하고 그런. 알약의 오류로 윈도우에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한 문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약 프로그램 개발사인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큐리티 대응팀에서 복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이번에 문제가 된 알약은 국내 첫 무료 백신 소프트웨어로 지난해 한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월간 사용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컴퓨터가 대규모로 오류를 일으킨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대응으로 인한 오류가 아니며 해당 기업의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동남아 일대에서 사업 투자를 빌미로 한국 교민만 노려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10년에 걸쳐 억대의 돈을 가로채고 또 잠적했는데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결국 송환됐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으로 도착한 한 남성을 경찰이 체포합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 A씨가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다니며 교민들만 노리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매장을 열 테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고 잠적했는데 피해액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6개월 동안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6월 검거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그러면 외국인에 비해서는 더 신뢰하고 범죄 피해에 더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죠. 그런 교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사건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 대금만 받고 잠적한 뒤 5년 전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피의자 B씨도 함께 송환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8억 6천만 원에 달하고 경찰의 사기 수배도 6건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 수사로 해외 도피범들을 검거해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돼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기게 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일명 문재인 케어 등으로 너무 많은 의료비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는 한 달 평균 2,000원, 지역 가입자는 1,500원 넘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오르게 됩니다. 22년 만에 첫 7%를 넘긴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20조 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지만 수가 인상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2029년이면 적립금이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가세의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익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통계치로 전체를 보면요. 직장인들은 올해 한 달 평균 14만 4,643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2,069원 오른 14만 6,712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에 찍힌 기본급과 수당, 상해 등 과세되는 월급이 5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7.09%인 35만 4,500원이 건보료에 해당하는데 이 중 절반인 17만 7,25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부 본인 몫으로 내년엔 한 달 평균 1,598원 오른 10만 7,441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건보료 1.49% 인상은 최근 5년 평균 인상률 2.7% 대비 1.21%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를 넘길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7%를 넘어선다니 곧 상한선인 8%도 넘기게 되겠죠.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를 보면 지난 5년간 보험료가 그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율은요, 지난 2017년 동결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2017년 6.12%에서 이듬해 6.24%, 2019년 6.46%를 거쳐 3년 만인 올해 6.99%까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등으로 필요한 자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던 뇌혈관 MRI 등 비급여 3,800여 항목이 급여화가 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는 95조 4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43조 원 수준이던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뛴 겁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에도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이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면 국민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인상률을 적용을 해보면요. 직장 가입자는 평균 2,069원,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1,598원을 매달 더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상폭은 이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주택 5천만 원 기본공제, 자동차는 4천만 원 미만은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평균 20.9%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지역 가입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직장 가입자들도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게 되면서 건보료 인상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복지부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 부담은 건보료율을 인상해도 지난해보다 2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해놓고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또 뭐 괜찮을 거라고 하고 정부 설명이 더 헛갈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법적 상한선이 8% 넘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은 뭘까요? 네,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4년 뒤인 2020년 6년쯤에는 직장 가입자 건보료율이 8%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법정 상한선이 8%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안은 강도 높은 건보 개혁을 통해 세고 있는 돈을 막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과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고 문재인 케어 재정 경과 지출 구조 조정에도 이미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을 연장을 해서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뉴스추적 조차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충청 북부와 경기 남부 등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에 있는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갑자기 경로를 틀었다고 하죠. 주말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시민들은 우산을 눌러쓴 채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온종일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경기 남부와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산과 홍성, 천안 등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45m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도 걱정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흰남노에 대해 기상청은 다음 달 4일쯤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고 영국 기상청은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바로는 매우 강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동 경로나 강도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흰남노의 영향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부 청사가 시위대에 점거됐습니다. 유혈 충돌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최소 20명이나 됩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데
정파와 종파, 민족별로 4분 오열 상태라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이라크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담장 밖에선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라크 정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 겸 정치인 무크타다 알사드르 추종 세력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반외세파인 알사드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자 성난 추종자들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행정 중심지인 그린존을 습격했습니다. الشعب كله طلع وباقيين هنا مستمرين ابد ماكو رجعه نموت هنا احنا عهدنا السيد نموت ما عندنا شيء. 시위대를 막으려는 보안군과 알사드르의 정적들을 추종하는 무장단체까지 뒤엉키면서 시위는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축출된 뒤 이라크 정계는 20년 가까이 사분오열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부터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번 충돌이 또 다른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지 전 세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저희는 오늘 10월 열리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부산시는 치열한 박람회 유치전에서 천군만마를 얻게 됐습니다. 내친 김에 BTS는 10월 15일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부산 기장군에서 열기로 했죠. 10만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무료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한 달 반이나 앞두고 벌써부터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릴 관객과 팬들을 겨냥한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혼이 바로 그겁니다. 공연 전날인 10월 14일과 당일인 15일, 부산과 주변 지역 숙박업소 가격은 무려 10배가 올랐고 기장군의 한 호텔은 2박에 1,000만 원 하는 믿기 힘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평소 2박에 3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33배가 된 겁니다. 일찌감치 예약을 했던 고객들은 숙박업소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인근 도시에서 숙박을 하고 택시로 이동을 하겠다. 콘서트 외에는 부산에서 단 한 푼도 돈을 쓰지 않겠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88 서울 올림픽 때 국제적인 쇼핑거로 급성장하고도 호객군과 바가지 상혼이 알려지며 힘들어진 서울 이태원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 61조 원의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 혹시라도 엑스포 유치 장소를 정하는 국제박람회 기구가 알게 될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바가지 문제, 뒤늦게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 지도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부산시와 당국의 미덥지 않은 태도도 답답합니다. BTS는 무료 공연을 열어서 엑스포 유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데 역대급 바가지라는 오명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희망을 덮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바가지 엑스포 하자는 건가? 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새 휴대전화 시리즈가 지난주부터 출시됐는데 고객 유치를 노린 꼼수 마케팅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 휴대전화를 사면 같이 출시된 새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을 준다고 유혹하는데 따져보면 다 고객 부담입니다. 그걸 안 낸다고 하면 당연히 안 주죠. 박은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을 사면 스마트워치를 준다며 휴대폰 판매점들이 앞다퉈 파격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니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광고를 했어요. 실제로 워치 기기값이 다 들어가 있는 5만 5천 원짜리 문제가 7만 원을 들어갔어요. 패키지 상품이라고 해서 그걸 다 껴본 거예요. 워치를 이제 저희 무료로 샀으면 최저 넘어갔을 때 한 11만 5천 원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요금 이제 패고는 또 나왔어요. 조건이 들어가면은 좀 거주를 준다고 하고. 한 곳은 솔깃한 제안도 합니다.
원래는 부가 서비스가 들어가서 거의 2만 원 돈이에요. 저희는 돈을 안 받고 해드릴 거예요. 2년 유지해야 돼. 그냥 기기 반납하를 해버리고 30만 원대 새 스마트워치를 주겠다며 통신사 변경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거 주면은 워치를 줘요. 지금 통신사 어디세요?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거니까.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술이 편법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번호 이동화 끌고 가려고 그 이벤트 그런 얘기들을 처음에 선착순 300명 드립니다. 그 얘기거든요.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판매 방식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입니다. 그 과도한 경품 경쟁이 필요하지도 않은 요금제를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되는데 매년 삼성의 새 갤럭시 시리즈 출시 때마다 불법을 넘나드는 사은품 경쟁이 벌어져 사실상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서 감염자가 한 명도 안 나왔는데도 그 도시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구 30만 명을 며칠 동안 가둔 겁니다.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라는데 이해되십니까?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낮인데도 도로가 썰렁한 이곳은 중국 허난성 맨취현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일은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구 30만 명의 맨취현은 지난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PCR 검사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맨취현 당국은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도시를 봉쇄한 겁니다. 당장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7일 연속 확진자가 없는데 왜 도시를 봉쇄하느냐. 이런 훈련을 해도 당국자들은 상관이 없고 주민만 고생한다는 등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20차 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베이징 주변 도시에 극단적 방역 지침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베이징과 가까운 허베이성 수저장시와 저저우시, 샹허현 등이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도시를 봉쇄하거나 전철과 버스 운행을 중단시켜 베이징으로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고속열차로 30분 거리인 텐진시 역시 신규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자 1,400만 명 전 주민 대상 PCR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2020년 우한 봉쇄 이후 2년 이상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이제는 꽤 익숙해졌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탓에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추석 연휴는 전통적으로 극장가 성수기인데 올해는 대작 영화가 공조 2뿐이라고 합니다. 추석 신작이 딱 한 편에 그친 이유가 뭘까요? 정설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인터내셔널하게 한번 공주 한번 하자. 엘리트 북한 영사 현빈과 짠내나는 남한 영사 유해진을 공조 수사해 미국 FBI까지 가세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5년 전 781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설 연휴 극장가를 강타했던 공조가 이번엔 추석을 맞아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자신하진 않는데 그래도 자신하는 건 원보다 더 큰 웃음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극장가 성수기 추석 연휴에 선보이는 유일한 제작비 100억 이상의 대작 영화입니다.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은 데다 여름 시즌 흥행 실패를 맛본 영화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제작비 총합 1,000억 원의 빅4 영화가 개봉했지만 제작비를 모두 걷어들인 영화는 한산 한 편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영화 티켓 가격이 3차례나 올라 주말에는 15,000원이 기본이고 넷플릭스 같은 OTT로 돌아선 관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5,000원이면은 제 돈 주고는 못 볼 것 같아요. 요즘에 OTT에도 되게 재미있는 작품들 많아가지고 웬만해서는 OTT로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적체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작의 제작에도 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고. 팬데믹 기간 창고에 쌓아둔 영화들이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화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이대호가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제1의 타자라며 생겨난 별명 조선의 4번 타자가 뜨거운 성적으로 한국 프로야구와 이별하는 중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이대호는 지난달 28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으로 은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투어는 은퇴를 앞둔 선수가 마지막 시즌 원정 경기에서 상대팀의 축하를 받는 행사인데 KBO 리그에선 2017년 이승엽에 이어 이대호가 두 번째 은퇴 투어 주인공입니다. 리그 모든 구단과 팬에게 박수를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어 선수로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더 좋은 선수로 더 좋은 상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를 앞둔 40의 나이에도 타율 3할 3푼을 기록하며 펄펄 나는 이대호는 지금까지 치른 은퇴 투어 경기 타율이 무려 4할 1푼 1입니다. 지금까지 4번의 은퇴 투어를 치른 이대호는 내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을 포함해 5번의 마지막 인사를 남긴 상태입니다. 자신의 은퇴를 기념하고 응원해주는 상대 구단과 팬들을 위해 조선의 4번 타자가 뜨거운 안녕을 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 선두 에런 저지가 9월이 되기도 전에 벌써 시즌 50번째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21년 만에 60홈런 고지 정복에 도전하는 에런 저지의 호쾌한 홈런 장면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영남 지역을 비롯한 동쪽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내리는 비의 양 보겠습니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강원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많게는 7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내일 낮 동안 약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오늘보다 7도 이상 껑충 뛰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대구가 26도, 광주와 창원이 27도가 예상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주 후반에는 영남지방과 제주에, 다음 주 초에는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